아만입니다. 더 시절입니다. 금요일 장은 다우산업과 S&P는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무빙을 보였으나 나스닥 종합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정의 시작이 아닌가 하고서 걱정이 많으실 테고, 현금 비중 100%이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조정이 시작되는구나, 약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주말을 맞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자 주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 자체 새로운 AI 칩 개발 따라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3% 내렸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도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이죠. 마치 올해 초에 딥시크를 연상케 한 반도체 관련의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죠. 딥시크가 엔비디아를 위협했을 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7% 폭락.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중국한테 AI 패권을 뺏겼다. 그러한 시장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으로 엔비디아는 무려 마이너스 17% 폭락을 하고 약간의 반등 후에 다시 한번 패닉셀이 나오고 급반등 후에 종전의 추세 저항을 넘겨주지 못하고 슬금슬금 힘이 없다가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빔을 맞고 바닥을 만들었었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떨 것이냐? 만약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휴장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또 다른 패닉셀이 한 번 더 꽂힌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단은 매수의 타이밍이긴 타이밍이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내려오는 추세까지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다가 또 다른 9월의 조정설에 힘입어서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무너지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하락 추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일단은 그 이후의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다음 주 초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단 단기 매매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챗 GPT를 주말마다 분석하고 있는데 챗 GPT의 지난 10년간 8월 마지막 주의 상승률은 상승이 더 많았다. 상승 7번, 하락이 3번이다. 그래서 주 초반에 음봉이 꽂히면은 매수를 해서 양봉을 보여주면은 짧게 끊는 단기 매매를 하라고 했었죠. 그 전략이 좋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나스닥이 크게 내리면서 0.19% 하락으로 끝냈다. 챗 GPT의 8월 마지막 주 상승 전망이 좀 빗나갔습니다. 마이너스 0.19% 빗나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9월 첫째 주에 상승률을 또 물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승은 4번, 하락은 6번, 평균은 마이너스 0.51%. 아무래도 다음 주 9월 첫째 주는 좋지 않을 확률이 커졌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그렇고요. 그래도 왠지 하락은 하더라도 큰 폭락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락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시는 것 좀 좋지 않겠다. 그러나 9월 한 달 동안의 10년간 상승률은 어쨌든 하락이 많았다. 9월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9월에 줍줍을 싸게 잘 해서 10월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11월, 12월에 수확을 하는 그러한 플랜을 짜야겠다. 혹시나 모를 9월 또는 10월에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9월 조정 발생 시, 9월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 9월 조정 발생 시에 전투 줍줍 플랜에 대한 세세한 영상을 올렸으니까 멤버십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조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발생 시 어디까지 좀 내릴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좀 줍줍을 해야 할 것인가 세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공포지수는 64, 아직도 탐욕의 구간입니다. 공포지수는 S&P 기반이기 때문에 S&P는 별로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탐욕의 구간이다. 푸덴콜옵션 0.64, 푸덴콜옵션도 여전히 강세의 장을 뜻하는 0.64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8월에 마지막 주는 풀롱을 땡겼다. 정말 미친듯이 풀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매수를 안 했어요. 키움전사는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기 때문에 키움전사가 이렇게 완전히 풀롱이다, 숏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풀롱이면은 원웨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고 금요일에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다. 주간 순매수에서도 키움전사는 풀롱이다, 이래야 키움전사지. 월간 순매수에서도 아직도 비트마인, 비트마인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월간에서 얼마나 많이 매수했으면은 아직도 비트마인.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별다른 기업은 없고 브로드컴, 속슬의 마지막 희망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잠깐 반짝했다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만큼 브로드컴도 아마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다음 주에 반도체 추세를 다시 신고가 랠리로 이끌어주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다음 주 주일적입니다. 월의 첫째 주는 항상 고용 보고서의 주간이죠. 현재 기준은 고용이 적절하게 낮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여전히 해도 되겠다는 그런 기조죠. 그런데 현재 투심이 좀 죽어가는 마당에 이제는 어쩌면은 고용이 낮게 나와도 경기 침체구나. 원래 시장은 주 때도 없고 개념도 없고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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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대로 한동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나 요번 주까지도 이제 고용이 낮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긴다라는 기조로 고용이 낮게 나오면은 올라갔지만 나스닥의 추세가 바뀌면은 고용이 낮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다 도망가자 이런 기조로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은 되게 변덕스러우니까요. 어쨌든 간에 다음 주는 고용 보고서의 주간이고 첫 번째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부터 고용이 예상치보다 낮게 이렇게 나올 시 시장 반응에 따라서 다음 주에 고용과 주식과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어쨌든 저번 주까지의 기조로는 고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지 않은 적절하게 낮게 나온 수치가 시장에 좀 도움은 됐어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8월 4주차 0.27% 하락. 그다지 하락은 안 했습니다. 아직 조정의 시작이다. 이제 다 끝났다. 요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물론 주중에 좋았던 상황을 모두 반납을 한 거는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지만 아직은 좀 너무 섣부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해왔던 이 8월 두 번째 주에 비해서 2% 정도 내린 조금은 식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플랜 B, 플랜 C를 짜야 될 때죠.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이 주봉의 RSI가 70이 넘어가면은 일단은 고점 언저리구나, 최고점이 아니라 고점 언저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0을 넘겼던 순간들이 있었죠. 이러한 순간들에서는 1배 지수는 모르겠어요.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일부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3배 레버리지는 초장투 상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의 파동이 D값이 K값을 넘겨버렸다. K값이 D값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을 상승의 추세인데 D값이 K값을 넘겨버리는 사태. 요게 조금 걸립니다. 어쩌면은 진짜 9월달 또는 10월달에 나스닥이 한번 눌림목을 크게 주고 갈 수 있는 신호.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이 빨간색 선 14.71 요 라인을 터치만 하면은 뭔가 꿈틀꿈틀 반등을 시작한다. 요 라인이 빅스 지수의 바닥 어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자리를 또 터치하고 6%의 반등. 골드입니다. 골드가 신고가를 또다시 썼다. 이때는 윗골이었고 현재 신고가를 썼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쩌면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골드가 될 수도 있겠다. 현재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급격한 추세 채널을 깨고 횡보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것은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이 검정색 선을 뚫지 못하고 또 한 번 하락을 한 것이죠. 4시간 봉을 봤을 시 이 추세선 떨어진 다음에 맞고 떨어지고 이제 이 저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으면은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왜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패턴, 전형적인 우상향의 패턴이었는데 여기서 마침 또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지난 저점 라인에 위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요 라인 지난 저점 요 라인을 화요일장에서 또 한 번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조정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정의 시작일 수가 있다. 현재는 매크로 상황과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조정의 시작이라는 징후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화요일에 개파락으로 나스닥이 시작되고 장중에 그 개파락을 말아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조정의 시작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피를 흘릴 시간, 집주 플랜을 가동해야 되는 시간. 그에 반해서 S&P, 스파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우 지수도 신고가를 쓰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 S&P와 다우 지수가 여전히 신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의 시작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지점이 정확하게 단기적인 최고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 급격한 상승 추세를 이제 끝내고 횡보의 추세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꺾여 내려가느냐 화요일에 무빙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는 화요일에 크게 개파락으로 내리면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테슬라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테슬라를 투자한 게 또다시 후회가 됐네요.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조정받으면은 그것이 마냥 자기 일인 양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는데 마치 엔비디아로 날아오는 총탄을 자기가 맞듯이 엔비디아보다 더 내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쯤에서 우리 테슬라의 유튜버들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테슬라를 엄청 신봉하는 유튜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전 국민에게 석고 대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테슬라에 함몰돼버린 그 기회비용 너무 많았다. 테슬라를 안 사고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샀어도 테슬라보다는 수익이 더 큰 25년 상반기였던 것이죠. 저도 테슬라를 소개했던 유튜버로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21선 터치 그리고 201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어쨌든 우상향의 첫 번째 원칙, 장기 이평선인 201선과 일봉의 21선 위에 캔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화요일에 좀 이탈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평선 위에 있다. 채널 하단 라인 화요일 기준으로는 23달러 부근. 여기서는 일단 혹시나 모를 지켜준다는 기대감으로 단기 매수는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테슬라는 1년에 한 번 가는 놈입니다.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가요. 그걸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개 같은 종목이죠. 이때도 뭐 좀 가나 싶었더니 다시 제자리. 이때도 이제는 정말 가나 싶었더니 다시 제자리. 결국에는 개미들을 한 99.8% 털어내고 랠리를 시작하고 이제 정말 테슬라가 1000달러 가나 할 때 다시 한번 제자리. 개인적으로는 요번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까. 이제는 가나 했더니 내리고 이제는 끝났다 했더니 다시 좀 오르다가 이제는 가나 했더니 내리고 이제는 끝났더니 했더니 또 오르다가 이제는 가나 했더니 내리고 이제는 끝났더니 했더니 오르다가 이제 다 포기하면은 랠리를 한번 보여주고 이제 1000달러 가나 했더 하면은 다시 제자리. 테슬라를 뭐 본주로 장투를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상승을 노리고 장투를 해도 되겠지만 TSLL이나 뭐 TSLT 삼슬라 이런 종목은 절대로 장투를 하지 마세요. 팔란티어가 또 여기. 제가 금요일에 매매를 안 해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팔란티어가 또 여기를 터치했었네요. 왜 이거를 지금 봤지? 어쨌든 팔란티어는 아직 명확하게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은 아니며 이 추세 라인을 또 터치하고 올려줬네요. 이걸 진작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9월이나 10월 달에 큰 조정이 오면은 기존의 대장이었던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이 두 종목을 좀 나중에 더 큰 상승을 노리고 매집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크게 오면은 뭐 이렇게까지 충분히 내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추세선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상승이 오면은 짧게 먹는 단타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매매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하단선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화요일에 그 자리는 153.6이네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애플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애플입니다. 아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구글 다시 한번 신고가. 역시 구글이네요. 구글이 현재 나스닥의 대장인 것 같고요. 원래는 테슬라, 구글, 애플 삼형제가 못 갔었는데 테슬라만 여전히 못 가고 구글과 애플은 갔다. 테슬라 유튜버들이 대국민 사죄를 해야 되는 이유죠. 저도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입니다. 마소는 일목균형표를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나 했더니 금요일에 장이 좋지 않아서 약간의 미세한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마소를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단가는 일목균형표 하단 자리 484달러 정도. 요 부분까지는 좀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적립식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 구간. 코인의 공포지수는 공포의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세계 시총 순위는 이제 비트코인 내려가고 있고 이더리움이 23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레발 떨고 오두방정 떨던 게더리움의 유튜버들은 이제 다시 조용해졌고요. 작년 11월에 이더리움이 S&P 바로 밑에까지 갔다. 이 지점이 좀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더유 2배 레버리지는 그렇게 많은 수익률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내려왔을 시 상당한 괴리율로 수익금이 다 날아갈 수 있다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본주는 몰라도 이더유는 조금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현재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이 보라색 저항선 이탈하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도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좋았을 텐데 돌파를 크게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요일에도 확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민기적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테더의 도미넌스가 다시 이제 보라색 선을 지지로 삼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은 코인 시즌은 좀 종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우상향의 채널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면은 뭐 say goodbye, 사요나라. 근데 이 와중에서도 계속적인 이렇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도를 치면서 가더라도 코인의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코인을 그냥 쭉 들고 가거나 적립식을 하면은 손실이 좀 누적되면서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한번 알트 또는 비트의 라스트 댄스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비트코인 깨서는 안 되는 선을 깼습니다. 초록색 121선.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이제 깼어요. 깨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주면은 121선을 걸치면서 이렇게 올라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시대가 올 것인데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토요일 오후에 매가리가 없다.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야 된다는.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 비트코인 없으면 이제 거지가 된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런 유튜버들은 또 다 없어졌어요. 저는 이런 기조였어요. 저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좀 비트코인을 뭐 쓰레기다 이런 기조는 아니거든요. 갖고 있어요 저도. 다만 저는 24년에 샀어요. 24년에.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이제
기존의 물량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계좌로,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빗썸으로, 예를 들어서 미장에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계좌로, 섞지 말고 다른 계좌로 단기 스윙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올라오고 있는 200일선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닌 단기적인 반등을 먹어보는 그러한 매매는 조금 저도 이제 고려 중입니다. 게더리움, 역시 이게 게더리움이지. 단기적인 급상승 채널,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을 이탈해버렸네요. 계속 좀 지켜줬었는데 추세를 이탈했다.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도 이제 직전 저점을 좀 지켜주려는 흐름은 보이고 있으나 힘이 많이 빠졌다. 월요일까지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도 미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주말간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약간의 좀 저점을 한번 갱신하더라도 약간의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재미없는 무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요일 정도는 돼봐야 어떤 이제 추세적인 하방이나 다시 한번 반등의 길인가 방향을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반등을 하더라도 이미 길었던 추세 빨간색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현재 그 자리는 오늘자 기준으로는 4,450, 내일자 기준으로는 4,500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세게 오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커졌다. 한마디로 좀 재미가 없어졌다. 만약에 게더리움이 큰 폭으로 내려서 4,000달러 정도, 직전 고점 라인이죠. 강한 저항이었던 직전 고점 라인, 강한 저항은 이제 강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중기적인 상승의 채널 파란색 하단 라인,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까지 만약에 4,000달러까지 왔을 시에는 약간의 반등을 노리는 매수 자리는 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사요나라 결정해야 되는 거죠. 4,000달러까지 깨지면은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따자는 아니에요. 제 투자 스타일 자체가 많이 따자는 아니고 잃지 말자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다. 그러나 추세가 유지되는 한 좀 길게 가져가면서 상승 사이클은 다 먹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좀 길게 가져가면서 차트를 좀 정확히 보고 상승 사이클에서 경거망동은 하지 말고 그거를 다 먹는 매매가 결국에 1년 수익률로 보면은 호들갑 떨면서 사팔사팔사팔사팔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고요.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다음 플랜을 짜야 될 시간. 주식은 항상 좀 길게 보면서 변곡을 제대로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다음 플랜을 준비 중입니다.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당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워렌 버핏. 쌀 때는 누구나 한다. 폭락데이다.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은 언제나 비쌀 때 파는 셈이다. 사와카미 아스토. 저는 애초에 싸게 사뒀어요. 그래서 언제 팔아도 비쌀 때 파는 거죠. 단기 매매는 가끔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큰 돈은 쌀 때 많이 사고 적은 돈은 싸든 비싸든 짧게 먹는 단기 매매를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